폭우가 쏟아지는 추모공원이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소유한 강준혁 회장이 묘비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교복을 입고 합격증을 든 채 묘비에 대고 아빠, 나 수석 합격했어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강준혁은 분노했습니다. 아들의 유산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여학생의 팔을 잡아챘고 빗길에 넘어진 그녀는 합격증과 함께 오래된 나무 펜던트 목걸이를 떨어뜨린 채 도망쳤습니다. 이 작은 목걸이가 강 회장을 아들의 끔찍한 비밀과 마주하게 할 열쇠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사업가였던 한 남자가 아들의 진짜 유산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했던 여인은 나중에 그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오해와 아들의 희생, 그리고 뒤얽힌 운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곧 당신에게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성황그룹 강준혁 회장의 전용 차량이 빗속을 뚫고 묵직하게 움직였습니다. 경호원들과 비서들은 이미 멀리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수행원 없이 홀로 프라이빗 추모 공원의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강준혁은 여전히 아들의 죽음이 남긴 깊은 고독감과 후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빗물에 젖은 차가운 묘비명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때 굵은 빗줄기와 천둥 소리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강준혁은 고개를 돌려 묘비 구석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여학생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이수아였습니다. 추모공원 내부 묘역의 바닥은 최고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아들 강민우의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수아는 품 안에 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묘비에 조심스레 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강준혁은 보았습니다. 이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나 드디어 해냈어. 이수아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빠가 바라던 대로 나 수석으로 합격했어. 이제 아빠가 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강준혁은 아빠라는 단어에 충격을 받고 몸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이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준혁이 이수아의 팔을 강하게 붙잡으며 추궁하듯 몸을 숙였습니다. 이수아는 강준혁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낯선 위압감에 극도의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합격증을 쥔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강준혁이 이수아의 팔을 뿌리치듯 강하게 잡아세웠습니다. 이수아는 빗물에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흙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그녀의 손에 있던 합격 증명서와 함께 낡은 나무 조각 펜던트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수아는 겁에 질려 합격증과 목걸이를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빗속의 숲길로 정신없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강준혁은 당황하여 뒤따라가려 했지만 이수아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즉시 경호원들을 호출하여 주변 마을까지 수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강준혁은 땅에 떨어진 합격 증명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빗물에 젖어 축축했습니다. 이수아, 명문대 법학과 수석 합격이라는 문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합격증 옆에는 이수아가 평소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낡고 작은 나무 조각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아의 모든 신원과 최근 5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해 당장 보고하도록 해요. 강준혁은 아들이 자신에게 숨긴 비밀에 대한 배신감과 그 비밀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위협이 되었다는 생각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묘비를 등지고 서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냉정하고 철저한 경영 방식이 아들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강준혁은 아들을 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내일까지 이수아에 대한 초기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추모 공원을 빠져나오는 강준혁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냉랭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날 이수아와의 직접 대면을 결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준혁 회장은 성한그룹 집무실에서 비서실이 제출한 이수아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에는 이수아가 부모를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현재까지도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감정의 동요 없이 낡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지난 5년간 강민우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정확히 같은 금액이 이수아에게 정기적으로 이체된 금융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심지어 강민우가 사망한 이후에도 자동 이체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강준혁은 수아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까지 이용하고 있는 조직적인 공갈범일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는 즉시 법무팀을 소집하여 이수아에게 보낼 소송 문서를 최고 수위로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해요. 강준혁은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시각 이수아는 갑작스러운 후원금 중단과 함께 대학 측의 장학금 취소 통보를 받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석 합격 장학금마저 취소되자 등록금 납부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수아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독서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러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강준혁은 직접 운전하는 차를 몰고 이수아의 아르바이트 장소인 편의점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이수아가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수아가 밤늦게까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강준혁은 이 모든 초라한 모습이 자신의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고도의 연출일 것이라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강철민 전무의 비서가 탄 차량이 이수아를 은밀하게 관찰하는 모습이 강준혁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강준혁은 이 문제가 자신의 경영권을 노리는 강철민에게 이용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더욱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준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수아는 계산대 안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고급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자 잔뜩 긴장했습니다. 강준혁은 계산대 위에 금융 내역서와 함께 빗물에 젖었던 합격증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과 죽음을 이용해 기생해온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강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아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주신 거예요. 이수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맞섰습니다. 강준혁은 이수아의 눈물을 연기로 치부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그동안 받은 모든 금액을 반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당신의 모든 미래를 막을 겁니다. 강준혁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수아는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충격의 계산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준혁은 미련 없이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이수아는 유일한 희망이던 후원자 아빠의 존재까지 부정당하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수아는 대학 등록 포기 각서를 제출하러 학교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아는 명문대 본관 건물 앞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등록 포기 각서가 힘없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석 합격이라는 영광에도 불구하고 후원 중단과 소송 위협으로 인해 이수아는 모든 희망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때 강준혁의 법무팀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법무팀 직원은 이수아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수아는 몸에 힘이 풀려 길가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억울함에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이 모습을 김영석 변호사가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김영석은 강준혁의 무자비한 행동에 분노하며 즉시 강준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영석은 자신이 강민우의 대학 동기이자 민우의 비밀 후원 활동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밝히며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강준혁은 김영석의 당돌함과 민우의 비밀 유언이라는 말에 흥미를 느끼고 그를 자신의 프라이빗 멤버십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강준혁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어 김영석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내가 자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법적 조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유언이라니 허튼 소리는 하지 마시죠. 강준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석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회장님, 이수아 학생은 돈이 아니라 회장님 아드님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아드님은 수아에게 거짓 아빠가 되어주신 겁니다. 김영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석은 민우가 교통사고의 죄책감 때문에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수아를 후원했고 수아는 그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다고 역설했습니다. 강준혁은 여전히 증거를 요구하며 김영석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영석은 품속에서 낡고 해진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다이어리 표지에는 민우의 필체로 사고 당시의 날짜와 장소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석은 이 다이어리가 민우가 사고 후 5년간 수아를 후원하며 기록한 일지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다이어리에는 회장님 아드님의 마지막 진심과 아드님이 회장님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석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영석은 민우가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이 오직 아버지인 강준혁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강준혁은 다이어리를 움켜쥔 채 손을 떨었고 충격으로 인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영석은 이수아에게 걸려온 긴급 전화를 받고 지금 당장 수아 학생에게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다이어리를 통해 아드님의 진심을 확인하십시오라고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강준혁은 다이어리를 들고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근 채 아들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이어리 속에서 아들의 고통과 수아를 향한 따뜻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준혁은 집무실의 모든 조명을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는 강민우의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펼치고 아들이 숨겨왔던 삶의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다이어리의 초기 기록에는 10년 전 교통사고 당시의 처참한 상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사고 현장에서 어린 이수아를 구하려다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었으나 수아의 부모님은
결국 구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를 기록했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수아에게 정기적인 편지를 보내며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 주었음을 기록했습니다. 다이어리 곳곳에는 이수아가 보낸 삐뚤빼뚤한 글씨의 그림 편지들이 소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그를 내 영혼의 아빠라 부르며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강민우는 수아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가 주었던 한정판 시계 등 자신이 아끼던 고가품들을 몰래 처분했던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지만 수아를 향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더 컸다. 강민우는 다이어리에 강준혁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고통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토로했습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부분에는 이수아가 수석 합격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녀의 모든 학업을 지원할 비자금을 마련해 두었다는 내용이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아들의 모든 행동이 차갑고 냉정했던 자신에게 향한 조용한 반항이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증명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의 마지막 소망이었던 수아를 돈 때문에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강준혁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아 학생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금 당장 취소하고 모든 등록금을 익명으로 납부하도록 처리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보안시설이 갖춰진 곳을 알아보세요. 강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강준혁은 아들에게는 평생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했지만 이제 아들이 남긴 이 소중한 유산만은 자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는 강민우가 가장 아끼던 어린 시절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자신이 대속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강준혁은 다이어리에 기록된 암호를 조합하여 강민우가 숨겨둔 비밀 금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수아의 옥탑방으로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할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강준혁은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몰고 이수아가 사는 산동네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고 좁은 언덕길을 올라 옥탑방 문 앞에 섰습니다. 강준혁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이수아는 여전히 경계심을 놓지 못하고 방 한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강준혁은 낡은 방 한쪽 벽에 붙어있는 이수아의 손때 묻은 그림들과 함께 민우가 보낸 편지들이 정리된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모욕과 오해를 용서해 주십시오. 강준혁은 진심으로 사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민우의 다이어리를 이수아에게 건네주며 자신의 오해와 아들의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수아는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민우의 필체를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눈앞에 강준혁이 단순한 협박자가 아니라 자신처럼 아픈 진실을 마주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빠가 될 순 없겠지만 민우를 대신해 내가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강준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아는 꾹 참았던 설움을 터뜨리며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외로움과 공포를 울음으로 쏟아냈습니다. 강준혁은 그녀의 흐느낌을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옥탑방 건물을 매입하고 이수아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갖춰진 기숙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수아는 강준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감사히 여겼지만 화려한 사치보다는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강준혁은 이수아의 소박하고 고든 태도에서 아들 민우의 성품을 발견하고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수아는 강준혁에게 편안하게 아저씨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심리적 거리를 좁혔습니다. 강준혁은 이수아에게 민우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새만년필을 선물했습니다. 강철민 전무는 준혁이 이수아에게 거액의 신탁재산을 증여하려 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철민은 이수아의 존재가 자신의 비자금 문제와 경영권 찬탈 계획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강준혁은 다음 날 이수아를 위한 신탁 재산 및 아들 민우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준혁의 물심양면 후원과 이수아의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이수아는 명문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법시험 최종 합격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강준혁은 그룹 고문 변호사였던 김영석에게 이수아의 멘토를 맡겨주었고 이수아는 형석과 함께 민우의 다이어리에 기록된 봉사활동 뜻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준혁은 이수아에게 법률뿐만 아니라 그룹의 경영 철학과 공익활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르치며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주었습니다. 이수아는 준혁에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공익과 효율을 결합한 혁신적인 장학재단 설립 계획안을 제출하여 강준혁의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강철민 전무는 준혁이 이수아에게 거액의 신탁 자금을 증여하고 아들의 이름을 딴 재단 이사장직을 맡기려는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철민은 이수아의 존재가 자신의 경영권 찬탈 계획과 비자금 문제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계획 실행을 서둘렀습니다. 철민은 고용한 사설 탐정을 통해 이수아가 보육원 출신이며 준혁과 혈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가녀를 재산을 노린 후계자 사칭범으로 몰아갈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강준혁은 이수아의 합격 소식에 기뻐하며 사제를 출연한 민우평화재단의 설립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수아의 졸업식 날 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하고 이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준혁은 최근 들어 잦아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는 주치의에게 심장질환약 복용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며 졸업식 날까지만 버티고자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이수아는 졸업식 연설문 초안을 들고 민우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준혁에게 선물 받은 새 만년필로 연설문의 마지막 문구를 수정하며 두 아버지에게 바치는 감사의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강철민 전무는 준혁의 건강 상태와 비밀리에 준비된 재단 설립 문서를 확인하고 졸업식 날 저녁 만찬을 D-데이로 확정했습니다. 철민은 준혁의 주치의를 매수하여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중요한 약물 투여를 방해하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졸업식 당일 이수아는 강준혁과 함께 캠퍼스로 향하며 두 사람은 생애 가장 행복하고 환한 미소를 서로에게 보였습니다. 이수아는 졸업식 연단에 올라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탱해준 익명의 후원자 민우와 현재의 아버지 강준혁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담아 연설을 마쳤습니다. 청중은 이수아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준혁은 뒤편에서 이수아를 바라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미세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아는 단상 아래로 내려와 곧바로 강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이수아는 강준혁을 힘껏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강준혁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의 볼을 어루만지며 행복감을 만끽했습니다. 세 사람은 강준혁이 준비한 고급 한정 식당의 프라이빗 룸에서 조촐한 축하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이수아에게 재단 이사장직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재단 설립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식사 도중 강준혁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급격하게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수아와 김영석은 깜짝 놀라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 처치를 시도했습니다. 강준혁은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고 테이블 위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강철민 전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학병원 VIP 병동으로 강준혁을 긴급 이송했습니다. 강철민 전무는 준혁이 쓰러지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사설 경호원들을 VIP 병동에 배치하여 모든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수아와 김영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철민이 고용한 경호원들이 병동 입구를 막아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강철민은 이수아를 향해 재산을 노린 주제에 회장님의 병을 악화시킨 건 너 때문이야 라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수아는 울면서 강준혁의 병실로 들어가려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병원 로비로 끌려나갔습니다. 강철민은 병실 주치의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철민은 주치의에게 강준혁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고 의식 회복을 늦추도록 진정제의 투여량을 늘리라고 비밀리에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철민은 언론에 이수아라는 의문의 여성과의 갈등으로 강준혁 회장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왜곡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수아는 하루아침에 후계자 사칭범으로 낙인 찍히며 대중의 비난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쫓겨나면서도 이수아는 강철민이 주치의에게 건넨 진정제 투여 메모 내용을 떠올리며 이 모든 상황이 계획적임을 확신했습니다. 강철민 전무는 준혁이 의식불명 상태임을 근거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들을 포섭하여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회장 직무대행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강철민은 즉시 비서실을 동원하여 준혁이 이수아에게 넘기려 했던 신탁재산 설립과 재단 설립 계획을 전면 무효화시켰습니다. 철민은 수아가 불법적인 후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조작하고 그녀에게 사기 및 공갈 혐의를 덮어씌울 법적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언론은 강철민이 유포한 선정적인 가짜 뉴스에 휩쓸려 이수아를 재산을 노린 악녀로 몰아갔습니다. 이수아는 모든 연락망이 차단되고 강철민이 고용한 사설탐정들에게 쫓기며 거처를 옮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김영석 변호사마저 강철민의 위협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수아는 절망했습니다. 이수아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강준혁 회장의 생명을 노린 계획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반격의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수아는 옥탑방 시절 가져왔던 강민우의 낡은 다이어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이어리 뒷면에는 강민우가 비상시에 대비하여 강준혁의 비밀 금고 위치를 암호화하여 기록해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이 암호가 민우의 생일과 준혁의 결혼기념일을 조합한 것임을 직감하고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철민은 주치의에게 강준혁의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법원에 강준혁에 대한 영구적인 후견인 심판을 청구하여
경영권을 영구히 장악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수아는 김영석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철민 전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야 해요. 이수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석은 강민우와의 우정과 윤리적 책임감을 버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철민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수아와의 비밀 회동에 응하여 구체적인 반격 작전을 함께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철민이 후견인 심판을 청구하기 전 증거를 확보하고 강준혁을 구출할 골든 타임 안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합의했습니다. 닷새 후 새벽 김영석 변호사는 법원 서류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강준혁 회장 자택 서재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형석은 경호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미끼 역할을 하기 위해 자택 정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수아는 청소부 유니폼과 마스크로 완벽하게 변장하고 자택의 후미진 곳으로 은밀하게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다이어리에서 해독한 암호를 이용해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암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강철민 전무가 수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횡령 및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 메모리 스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USB는 강준혁이 강철민을 견제하기 위해 몰래 준비했던 경영권 보험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이 증거를 확보했지만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강준혁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아는 청소부 복장 그대로 형석이 미리 준비해둔 간호사 명찰을 착용하고 VIP 병동으로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김영석이 병원 로비에서 대형 소란을 일으켜 보안팀의 시선을 아래로 집중시키는 동안 이수아는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강준혁의 병실이 있는 층에 도달했습니다. 이수아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주치의가 강준혁의 링거에 치명적인 수준의 진정제를 투여하려는 순간을 목격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수아는 곧바로 주치의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여 주사 바늘을 뽑아내고 진정제 투여를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상황을 눈치챈 강철민이 경호원들을 이끌고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철민은 이수아에게 달려들어 폭언과 함께 USB를 빼앗으려 위협했습니다. 내까짓 게 어딜 감히. 당장 그 증거 내놔. 강철민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수아는 몸싸움 속에서 재빨리 자신의 휴대폰 라이브 방송을 켜고 병실의 모든 상황을 세상에 생중계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주치의가 진정제를 투여하려 했던 행위와 강철민의 지시가 담긴 메모를 들어보이며 의료 조작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강철민 전무의 모든 횡령과 살인 시도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수아는 확보한 USB를 들어보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에게 공유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병원 밖은 곧바로 취재진과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진정제 투여가 중단된 강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수아는 발견했습니다. 이수아는 안도감과 희망에 찬 눈물을 흘리며 강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챕터 10회소와 영원한 가족. 한 달 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강철민 전무의 횡령, 배임, 살인 미수 계획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강철민은 확보된 USB 파일과 주치의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에 구속되었고 관련 비리 임원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준혁 회장은 집중 치료를 받고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여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이수아와 김영석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그룹의 공식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준혁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은퇴와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수아를 자신의 법적 양녀이자 유일한 상속자로 공식 발표하며 세상의 모든 오해를 해소했습니다. 강준혁은 아들 강민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사제를 출연한 민우평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수아를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하며 재단 운영권을 이양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단은 민우가 꿈꿨던 대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익명으로 후원하는 민우의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듬해 민우의 기일 강준혁과 이수아는 검은 상복 대신 밝은색 코트 차림으로 묘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수아는 묘비 앞에 변호사 임명장과 재단 이사장 취임 서류를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저를 지켜주신 두 분 아버지의 명예를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이수아는 조용하지만 굳건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강준혁은 민우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네가 남긴 사랑의 유산 덕분에 나 역시 차가운 삶에서 구원받았다. 강준혁은 이수아에게 민우가 생전에 착용했던 것과 같은 디자인으로 다시 제작된 낡은 나무 펜던트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김영석 변호사는 재단의 법률 고문으로서 두 사람 곁에서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묘소를 내려와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걸었습니다. 이수아는 강준혁의 팔짱을 끼고 이제 그를 자연스레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강준혁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평범하고 따뜻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강준혁은 수아의 이름을 딴 특별 장학 기금을 추가로 설립하여 민우의 희생과 수아의 노력을 영원히 기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성한그룹은 강철민이 몰락한 후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카메라는 두 사람이 햇살 아래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담아내며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의 탄생과 사랑의 승리를 조명했습니다. 챕터 9 역전의 설계. 닷새 후 새벽 형석이 법원 서류를 들고 성한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준혁의 자택에 접근하기 위해 법적 권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형석이 경비실에서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강준혁 회장님의 법적 대리인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가져와야 해요. 경비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세요. 한편 수아는 청소부 복장으로 완전히 변장하고 마스크까지 착용했습니다. 형석이 미리 알려준 시간에 맞춰 준혁의 저택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서재로 들어가 민우의 다이어리에서 해독한 암호를 사용했습니다. 민우의 생일 704와 준혁의 결혼기념일 1123을 조합한 7041만 1123이었습니다. 제발 맞아라. 수아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열렸다. 수아가 금고 안을 들여다보니 USB 메모리 스틱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에는 철민의 비자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수아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향한 수아는 간호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가짜 명찰을 달았습니다. 형석이 경호원들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는 동안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혁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주치의가 링거에 무언가를 투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아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주치의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수아가 주치의의 손에서 주사기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환자 안정을 위한 진정제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수아가 링거줄을 뽑아버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강철민이 경호원들과 함께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어? 전무님, 이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주치의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철민이 수아에게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수아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아세요? 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디서? 당신이 횡령한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수아가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이 강철민 전무의 진짜 모습입니다. 라이브 방송 화면에 병실 상황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를 매수해서 환자에게 독을 주입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주사기를 카메라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철민이 수아에게 덤벼들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당장 꺼. 안 꺼요.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수아와 철민이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방송은 계속 송출되었습니다. 수아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USB에 강철민의 비자금 횡령 증거가 모두 들어있어요.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에 놀라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진정제 투여가 중단되면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수아가 준혁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철민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빨리 저 여자를 제거하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고 병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준혁이 천천히 눈을 뜨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네, 아빠. 저예요. 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달 후 강철민이 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횡령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철민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철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철민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수아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성황그룹 회장직에서 은퇴를 발표합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준혁이 옆에 앉은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수아를 제 법적 양녀로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민우평화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수아가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준혁과 수아가 민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옷이 아닌 밝은 색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수아가 묘비 앞에 변호사 자격증과 재단 이사장 임명장을 놓았습니다. 민우 아빠, 드디어 해냈어요. 변호사도 되고 재단 이사장도 됐어요. 준혁이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네가 사랑한 수아를 이제 아빠가 잘 돌볼게. 수아가 준혁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준혁이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라. 상자 안에는 민우가 생전에 차던 것과 똑같은 나무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민우와 나 그리고 너를 이어주는 징표야. 수아가 목걸이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아빠. 이제 아빠라고 부르니까 정말 좋구나.
준혁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묘소를 내려오며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진짜 아버지와 딸처럼 보였습니다. 아빠, 재단 첫 번째 사업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는 어떨까? 민우처럼 익명으로 아이들을 돕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수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우 아빠처럼 많은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보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이 햇살 속을 걸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몇 달 후 민우평화재단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형석 변호사가 법률 고문으로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아 이사장님. 고마워요. 형석 삼촌. 삼촌 도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수아가 개소식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민우평화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혁이 자랑스러워하며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준혁과 수아가 재단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민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우가 보고 있을까? 수아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자랑스러워 할 거야. 준혁이 수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수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행복한 시작이에요. 두 사람이 창밖을 내다보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도울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아의 목에 걸린 나무 펜던트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민우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강준혁 회장의 눈물 어린 고백과 이수아의 굳건한 미소는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한 남자의 죄책감이 낳은 헌신적인 사랑이 결국 다른 한 남자의 오해와 고독을 치유했습니다. 강민우의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작은 후원은 이수아라는 훌륭한 결실을 맺으며 강 회장에게 삶의 마지막 의미를 선물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이수아는 자신이 배운 법과 사랑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었던 강철민 전무의 몰락은 진실의 힘 앞에서 그 어떤 악행도 영원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이수아는 민우평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두 아버지의 따뜻한 뜻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며 수많은 외로운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것입니다. 강 회장이 이수아에게 건넨 새 목걸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남긴 사랑의 약속이자 절망 속에서 다시 태어난 이 가족의 영원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들이 묘소를 내려와 함께 걷는 뒷모습은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